안녕하세요. 어제 하던 거 이어서 데이터 분석 기사 7, 8회차 미선택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좀 낯선 개념도 등장하고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다중 공선성과 VIF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다중 공상성이라는 것은 공성성 이거는 두개 우리가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독립변수 x 이 x의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예측값을 내는 거죠. 근데 이 다중공성성은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변수를 하나만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 개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x1, x2, x3 막 이렇게 넣겠죠. 이렇게 넣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비슷한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상관계수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러니까 x1, x2, x3, s3 빼고 그냥 s1, 2 할게요. 이 둘이 너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멀리서 봤을 때 이 둘이 그냥 S1, S2였어? 난 그냥 S 하나만 있는 줄 알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문제다. 다중공상성이 있으면은 그냥 문제다. 왜냐면은 두 개를 넣었는데 그냥 너무 비슷하니까 그냥 한 개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왜 문제냐? 뭐 두 개 넣어서 뭐 한 개 보이든 뭐 그냥 한 개 넣든 그냥 어차피 같은 느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는 또 모델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제 교수님이라고 해볼게요. 하고 우리는 조를 이룬 겁니다. S1은 PPT 만들고 S2는 발표를 하고 이게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근데 둘 다 똑같은 PPT 만들고 둘 다 똑같은 그냥 발표를 그냥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누가 더 중요하지? 누가 더 훌륭한 역할을 한 거지? 이렇게 난처해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다중 공성성이가 두 개가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을 말하는 건데 이 상황이 왜 안 좋은지를 자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해서 우리는 이제 항상 공식을 통해서 설명을 그래도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이렇게 돼요. 네, 너무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제가 좀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VIF 얘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친구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 친구 기억하죠? 네, 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0에서 1까지를 표현해주는 친구잖아요. 근데 여기 이 VIF에서는 이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R 스퀘어 하면은 SSR, SST, SSR 했죠. 그리고 이거의 의미는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거잖아요. 즉 이게 뭐야? SST라는 것은 이 우리가 실제값이랑 평균값을 뺀 거죠. 즉 y축에서의 이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어차피 뒤에도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잡고 갈게요. 이 평균이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값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이 실제값이 크다라는 것은 이 y가 여기 위로든 아래로든 좀 멀리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적게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총합을 보면은 어, 이 값이 얘는 뭐 대충 한 이 정도로 퍼져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퍼짐 정도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에러의 퍼진 정도, 예측의 퍼진 정도, 아니면은 실제 값에서의 퍼진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SST의 의미를 한번 보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제 값이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뭔 정보가 있어야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독립 변수가 없어. 즉 입력값이 없어. 그러니까 뭐 매출도 없고 뭐 선호도 뭐 이러한 그러한 입력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라는 것은 그 우리가 입력하는 값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입력값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 그거 어때요? 말이 되죠? 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예측값 뭐 그런 걸 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차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입력값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름의 예측을 냈다 해서 그래서 차이를 봤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뭐 실제 뭐 예측을 했는데 뭐 이 정도의 흩어짐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흩어짐에서 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측을 했냐라는 말이죠. 그냥 딱 봤을 때도.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제 있어 보이게 말하면은 독립 변수가 그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이제 가졌느냐, 전체에서 독립 변수가 어느 정도로 이게 설명을 하냐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독립 변수는 어떻게 나왔냐? 갑자기 또 왜 나왔냐?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독립 변수 s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y 값을 내는 거니까 이렇게 독립 변수가 y의 값을 얼마나 잘 나타내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계속 진행할게요. VIF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 R제곱은 이거였는데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i가 있어요. i. 즉 개별 x1, x2, x3에 관한 이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x1이 차례예요. 그러면 x1을 정답으로 놓고 이 x2랑 x3를 이용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정답 예측. x2 차례면은 이걸로 여기에 대해서 공식은 제가 쓰지 않을게요. 거기까지는 너무 이제 좀 너무 딥하게 들어갔다. 왜냐면은 우리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할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해서 자 만약에 이 r제곱이 1이에요. 그러니까 r제곱이 만약에 0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둘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0부터 1까지 해서 근데 r제곱이 1이에요. 그러면은 1이면은 0이니까 네 r제곱이 1이면 0이니까 그건 아니죠. 자 r제곱이 0.1이에요. 그러면은 상관관계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냐? 전체 값은 1.12가 되고 r제곱이 만약에 0.9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 값이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VIP가 대충 이 정도 느낌만 알아두고 이제 이 전체 과정에서 VIF가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VIF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 값을 나타낸다. 상관관계에 관련된 값이다. 라는 것만 일단 인지하고 이제 이 친구를 볼 겁니다. 이 친구. 자, 자 이렇게 하고 x 자, 이 친구를 볼 겁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건 뭐냐? 자, 이 친구는 이제 오차에 대한 분산입니다. 오차에 대한 분산이에요. 즉, 자,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렸는데, 자, 여러분 이제 분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흩어짐의 정도죠. 근데 보세요. 여기 이 보라색은 이 예측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오차 분산을 낼 때 분산이 작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클 겁니다. 그쵸? 왜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멀리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이 모델이 어떠한 교육을 낼까라고 예측을 할 때 이 연보라색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선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 이 빨간색 선 같은 경우는 근데 기울기를 이렇게 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진짜 그냥 이렇게 내도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즉 얘는 기울기의 불완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볼까요? 이 친구는 y가 아니에요. 값이 x입니다. 자, 근데 평균을 뺐다. 제가 아까 y 설명할 때 그 얘기했죠. 이거 이 평균에서 뭐 이 정도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로 퍼져 있겠다라고 알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x의 평균이 뭐 50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막 0에도 있고 100에도 있고 막 해서 해요. 그러면 이 총합을 더한다는 거는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x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51, 49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퍼져 있어도 뭐 한 이 정도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평균 빼면 값이 이 정도니까 뭐 합쳐봤자 뭐 길이 크기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흩어짐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얘는 x의 흩어짐의 정도. 흩어짐의 정도. 자, 그래서 이 수식이 의미하는, 전체 수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양손에다가 실을 매달고 이렇게 쫙 잡아 당긴다고 할게요. 근데 이 선이, 그러니까 이 실이 작다. 그러면은 이게 살짝만 틀어줘도 길기가 확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엄청 길어요. 실이 엄청 길어요. 제가 손을 미세하게 떨어도 겉보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 안 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실이 작다 그러면 제가 손을 잠깐 떨면은 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만 손이 미세하게 떨려도 이렇게 선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뀔 거란 말이죠. 즉 이 식은 그걸 나타낸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불안정하냐를 나타낸 거예요. 불안전성. 자, 해서 제가 이게 불안정성이죠. 불안전성. 그래서 곱하기 VIF가 있었죠. 이거는 뭐예요? 상관계수라고 했죠. 상관계수. 상관계수에 관련돼서 페널티. 그래서 이제 페널티라고 하는데 이게 왜 페널티라고 하냐? 자, 상관계수가 높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값이 컸죠. 아까 10 나왔죠. 작은 거는 뭐 1.12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죠. 즉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항상 인지해야 돼요. 이거가 가중치, 회기계수라고도 하는데, 이 가중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고 싶은 게 우리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값이 나왔어. 불안정성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나왔어. 근데 상관계수가 높으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죠, 뭘 더 중요하게 봐야 될지 모른다고. 근데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혹은 1.1을 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상관계수가 더 높은데 불안정까지 하다 그러면은 이 가중치는 믿음이 안 간다. 믿음이 안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산이라는 걸 썼는데,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하면은 가중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가중치가 나올 겁니다. 제가 A라는 데이터를 써서 이렇게 학습을 했고 가중치가 나왔어요. 근데 또 이번엔 B라는 데이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같은 목적 하에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했는데, 오늘 수집한 데이터는 A야. 제가 어떠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용자들에 대한 A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넣었어요. 같은 그 다음에 어제 어제는 어제도 같은 사이트예요. 제가 사이트를 뭐 바꾸진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었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틀은 같을 건데 사용자들의 행동 양식이 좀 바뀌겠죠. 근데 얘는 가중치를
뭐 10이라고 했는데 얘는 갑자기 마이너스 5래요. 응? 이게 뭔 상황인가 싶죠? 예, 가중치가 바뀌었다는 거는 결과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랑 오늘 이 차이만에 뭐 대단한 차이가 있을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중치가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맥락이 뭐냐면은 다중 공성성이 있다고 하면은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 그래서 모델이 어떻게 이 친구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한 이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회귀계수 즉 가중치가 얼마나 불안한지에 대해서 이 분산을 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자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다중공성성과 VIF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다중공상성은 회귀계수의 분산을 증가시킨다. 그쵸. 맞는 말이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거 1번 정답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2번 색칠돼 있는데, 그 무시하시고 1번 정답입니다. 다중회귀에서, 자, 여기 다중회귀가 뭔지도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상형회귀 하면 떠올리는 게 이거죠. 일직선. 1차 함수입니다. 보통 회귀는 이제 1차 함수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중회귀는 뭐냐? 그러면 이 선이 여러 개인 게 다중회귀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뭐 ax 플러스 뭐 b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얘는 이게 뭐 여러 개인 상황이겠죠. 뭐 변수가 하나면은 이제 1차원이고 두 개면은 뭐 2차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이제 물론 다 미분 그러니까 제곱이 없는 상황이죠. 다 이제 이거인 거지. 이거 x 이걸 뭐라고 하더라? 미분계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1차항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1차씩 해서 두 개면은 이제 선이 아니라 면이 되고 뭐 세 개면은 뭐 이게 뭐 Z축까지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잖아요. 이렇게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는 무언가. 그래도 수학적으로 보면 1차식이죠. 해서 이거를 이제 멀티회기 다중회기라고 합니다. 다중회기. 예. 글씨가 다중회기. 예. 그래서 이 다중회기에서 독립변수 간에 선형 회기가 있으면은 솔직히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죠. 독립변수 간에 선형 회기가 있다. 선형 회기는 이건데 선형 독립변수 간에 선형 회기 다중공성성이 있다고 한다. 일단 말 자체가 되게 좀 잘못됐어요. 차라리 다중회기에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은 다중공상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옳은 설명인데, 말 읽으면서도, 다중회기에서 독립변수 간의 상형회기가 있다고? 싶죠. 그쵸? 물론 선형회기가 이거를 말하는 거니까 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쵸? 근데 문장이 좀 이상하다. 그쵸. VIF 분상 팽창 지수가 예? 5 미만이면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이 존재한다. 제가 말했죠. VIF 크면은 클수록 이제 상관관계가 더 높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5 미만이면은 이제 0일 때는 서로 이 페널티가 0일 때는 이제 서로 독립이다 라고 보고 한 10 미만 정도까지는 이제 10 미만? 0.9면은 굉장히 큰 건데 아무튼 5 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5 미만이면은 그래도 상관관계가 없다 보고 한 5 이상 정도 해야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5를 기준으로 했으면은 그쵸? 5를 기준으로 했으면 그쵸? 1이 최고니까 0.9 그러니까 5 미만이면은 상관관계가 동영상의 상관성은 항상 뭐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약하다.
약하다고 보고 이제 그 이상이면 강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문장이 좀 네. 뭐 독립 변수가 0 이상이면 하면은 상황이가 어느 정도 있긴 있는 거니까. 근데 엄청 약한 거죠. 이것도 좀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회귀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중 공성성을 만족해야 된다. 안 되죠. 예. 다중 공산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다중 공산성이라서 이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랑 비교가 거의 안 돼. 그냥 하나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네, 한 문제로 굉장히 좀 오래 설명을 했어요.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일단 샘플링이 뭔지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샘플링이 사용되지 않는 기법이라는 건데 우리가 샘플링 하면은 떠오르는 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섞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샘플링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진짜 현실에 존재하는 데이터처럼 이게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뽑아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 이 느낌인 거죠. 근데 어떻게 현실에 진짜 존재할 법한 데이터로 자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 알고리즘인데요. 이 메트로폴리스는 이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 그리고 헤이스팅은 더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뭐 아무런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 이제 MCMC 즉 마르코프 체인 몬트로 카를로 뭐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현실의 데이터는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택시가 잡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땄어요. 연도별로 했어요. 여기 연도, 여기 택시 수. 근데 뭐, 뭐 시간별로 했다고 해요. 시간별로 뭐 아침에는 적고 점심에 제일 많고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겠지만 막 갑자기 점심에 뭐 지진이 났어요. 말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현실에서는 진짜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좀 형태잖아요. 정규 분포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뭐 진짜 이렇게 찌그러져서 갑자기 뭐 공연을 해가지고 택시수가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몰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현실의 데이터는 좀 복잡한 양상을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제가 지금 현재 위치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실제 데이터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예를 들게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있잖아요. 이 주사위에 두 번 던졌을 때 합을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7 예를 들어서 7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7은 1 더하기 6, 2 더하기 5 이렇게 되게 많지만 12 같은 경우는 6 더하기 6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하는 게 마르코프 체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7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이 높죠. 얘는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봐주세요.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거는 현재 위치에서 더 확률이 높은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거 7이 나올 확률이 뭐 50%. 그러면은 여기 앞에 또 만들 데이터가 뭐 80%다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몬테크를로는 뭐냐? 이제 우리가 이 샘플링이라는 게 데이터를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난수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난수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난수가 아니라 어쨌든 그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마르코프 몬테크로로는 이거를 이제 근데 제가 있는 위치가 막 80%인데 다음에 갈 데이터가 한 30% 이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들 이 데이터가 30% 정도예요. 진짜 현실에서 나올 그 확률이. 그러면은 우리는 어쨌든 이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할지 안 할지를 난수를 돌려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하지만 현실에서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현실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마르코프 체인 몬테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프 체인 몬테크로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바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기법이 맞아요. 이 퍼펙트 샘플링은 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가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 때 처음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갈지를 정하는 부터가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데이터가 그러니까 음, 그래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정답지가 확실히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있어. fx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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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수식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수식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난수를 그냥 처음에 넣어요. 넣고 이게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을 넣었어요. 처음에 난수가 10이 나왔어. 10이 나왔어. 그리고 이거가 진짜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확률을 구하고 거기다 또 이제 난수를 해가지고 더하기 2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2를 더해. 그래서 진짜 10이랑 12 중에 그러니까 12랑 10 중에 어떤 게 더 일어날 법한가라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2가 높았어? 그러면은 데이터에 이걸 넣고 만약에 아니야? 그러면은 12 말고 또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빼기 3 해가지고 뭐 7이 나왔어. 그러면 7 더 어떤 게 더 일어날 법한가 하고 이제 이게 더 일어날 법하다 하면 이제 7 넣고 이제 7에서 또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게 MCM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거 정답지가 없지 그냥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하면은 약간 상상하기가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어, MCMU 뭐 마르코프 체인 모테크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보충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봐서요. 난수를 넣었어요. 난수를 처음에 넣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진짜 현실과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면서 하면 근데 맨 처음에 초반에는 진짜 그냥 완전 생 난수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정답에서는 너무 먼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처음부터 현실 데이터와 근접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진짜 확률 싸움이잖아요. 확률. 그때 이 진짜 완전 잘못돼가지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완전 쓰레기 같은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버리는 과정을 이제 버닝이라고 하는데 어, 이러한 과정을 버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 값이 나오는 걸 버닝인데 이 버닝 과정이 없는 게 바로 퍼펙트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는 좀 더 이제 복잡하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미선택 문제들이 되게 양이 많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올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리젝션 샘플링은 뭐냐? 자, 현실에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가 있어요. 복잡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임의로 정규 분포로 만들어요. 물론 이것도 정답지가 있죠. 정답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대충 이런 형태로 될 거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샘플링이란 뭐예요? 결국 난수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만들고 데이터를 그냥 무작위로 그냥 확률로 따다다다다닥 찍어요. 찍는데 우리가 이 진짜 현실 데이터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만 가져가는 게 바로 기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밖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버려요.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또잉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그냥 쓰면 되지 뭘 또 샘플링 뭐 이런 게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는 알죠? 그러니까 난수를 만들 때 0부터 1 사이의 수 혹은 정규 분포에 속하는 수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 가짜로 이게 개발자가 임의로 정규 분포를 만들고 거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까다라라 뽑은 다음에 여기 진짜 이 현실 세계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답지에서 포함되어 있는 수만 가져가는 게 바로 리젝션 샘플링이죠. 그러니까 이 난수를 만드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든 게 리젝션 샘플링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1, 2, 4번이 샘플링에 사용되는 기법이란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EM 알고리즘은 뭐냐 해서 이제 expectation 기대값 maximization 최대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GMM이라고 가우스 혼합 GMM 가우시안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그래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이라고 비지도 학습이 있어요. 이렇게 뭐 여러 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정규 분포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시작해. 해서 이 EM 알고리즘이 여기 모델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어떻게 사용되냐? 이 모델이 이렇게 여기는 집단이 3개니까 정규 분포가 한 3개 정도 있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뽑은 값, 이 뽑은 값이 여기다가 넣어. 이렇게 다 넣으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해. 아, 얘는 어디에 속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하는 게 이제 기대값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xpectation 그래서 기대값을 추출하고 이거를 이러한 추측을 계속 여러 개 하면서 얘를 이제 진짜 이 정규 분포에 맞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걸 이제 최대화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expectation, maximization, 기대값 최대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다음 갈게요. 의사결정 나무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의사결정 나무. 자, 일단 그냥 설명을 먼저 할게요. 네. 그냥 보면서 할게요. 네. 의사결정 나무는 설명력이 명확하다라고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자, 나이가 30이고,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다 하면은, 대출을 해준다. 같이 if 된 형태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도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좋다. 반대로 막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식 곱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죠. 그거는 이제 설명력이 이제 약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예시를 들게요. 자, 여기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대출을 한다고 봤을 때 한 40명 정도가 잘 갚고 한 60명 정도가 못 갚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갚는지. 그래서 이제 if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인가요? 하면 yes, n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es 해가지고 50명이 이렇게 가고 50명이 안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나이가 뭐 30세 이상인가요? 해서 뭐 yes 40명, 10명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그룹이 잘 갚는 걸 이제 우리 확인하는 거고 가면 갈수록 약간 비슷한 계열의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이게 되죠. 이걸 바로 우리가 동질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정규성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약간 선형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예측값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 말은 즉 무슨 뜻이냐? 분산이라는 거는 결국 모수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모집단에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린다는 가정하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트리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나이 같은 데이터가 있어요. 20, 30, 40, 50, 60 해서 이제 딱 적을 때 50세 이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한번 구별해 볼까? 하거나 아니면은 아니다. 30세 이상 뭐 이렇게 구별해 볼까? 같이 데이터의 이 개수, 즉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모수적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모수적이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정교성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 교보작용 효과 해석이 어렵다. 교호작용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변수 A가 있고 변수 B가 있어요. 여기서는 나이가 있고 여기 소득이 있는 거죠. 이 이러한 변수에서 나타나는 이 시너지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와 소득이 나타내는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 효과를 잘 설명할 수 있냐 없냐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소득이 얼마인가요? 뭐 나이가 얼마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분류를 해 나가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가와 나가 있는 2번입니다. 네, 부스팅. 네, 2번 문제만 하고, 네, 2번 문제만 하고 좀 쉬었다가, 네,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스트는 앙상블 기법이죠. 그러니까 같은 모델을 쓰는 건데, 자, 1번 모델, 2번 모델, 3번 모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같은 모델이에요. 근데 얘가 1번 모델이 학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예측을 한다고 할게요. 아파트가 100억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80억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럼 20억이 오차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2번이 학습을 합니다. 이 모델은 15억이야 라고 예측을 했어요. 3번은 여기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는 겁니다. 4기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80억, 20억, 80억, 15억, 4억이라는 이 값을 이렇게 딱 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 합쳐가지고 다 합치면은 99억이죠. 다 합쳐서 가중합을 내서 99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앙상블 기법 중에 부스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 이거는 뭐냐면은 경사강법을 설명할 건데, 자 GBM이라고 있어요. 그레디언트 부스트 모델. 자, 이 가중치가 있고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차를 이렇게 그래프로 내서 이 기울기를 통해서 여기 최소값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GBM입니다. 근데 GBM은 단점이 있어요. 일단 연산하는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연산하는 속도가 오래 걸리고 또 가적합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이제 항상시킨 게 XG 부스트입니다. 말도 이 단어 이 접두사도 극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을 어떻게 빠르게 읽냐? 일단은 CPU를 병렬 처리해가지고 빠르게 연산하는 속도를 늘렸고요. 그 다음으로 한 게 이제 정규하는데 어떻게 했냐? 오차 함수에다가 L1 또는 L2 교재란 거예요. L1, L2 교재는 뭔지 알죠? 라쏘, 리찌. 네, 해서 이 오차를 이 가중치가 너무 커지지 않게 페널티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한 게 이제 XG 부스트고, 여기서 이제 이 다음으로 나온 게 라이트 GMM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이 부스트 모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넓이 탕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 B 하고 C, 그 다음에 D, E, F, G, 그 다음에 H, I, J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층을 먼저 이렇게 돌았다 이거죠. 근데 이 친구는 라이트 GBM은 그렇지 않아요. 자, 먼저 A에서 노드가 쪼개져요. 뭐 if 뭐 만약에 30세 이상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노드가 쪼개지겠죠? 하고 했는데 B, C를 봤더니 B가 오차가 높아요. 둘 다 먼저 이제 오차를 딱 내고 비교를 했는데 B가 높아요. 그러면 B만 쪼개. 그러면 D, E가 나왔죠? 그러면 D, E, C를 이제 오차를 비교해서 D가 제일 높아. 그러면 또 D를 이렇게 쪼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C에는 이렇게 굳이 쪼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쪼개요. 다 쪼갭니다. 그냥 뭐 상관없이 다 쪼개요. 일단 쪼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쪼갤 얘만 쪼개는 거야. 오차 큰 얘만 쪼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라이트 GBM은 XG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무한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층을 이렇게 제한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최대 31개까지 뭐 제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이트 GBM이고, 일단 이거 전에 이제 GBM 전에 있는 게 또 에이다 부스트라고 있어요.
에이다 부스트. 에이다 부스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오차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경사강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중치에다가 오차에다가 이거는 중요해 가중치는 더 중요한 가중치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가중치의 그냥 그 값을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이다 부스트, GBM, SG 부스트, 라이트 GBM 순으로 이제 발달을 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의 약한 학습기를 순차적으로 학습시키고 예측한다. 그쵸? 1번 학습하고 2번 한번 학습, 3번 학습하고 다 한 다음에 이제 합쳐서 가중합을 해서 99억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GBM은 가중치 업데이트의 경상법을 사용합니다. XG 부스트는 GBM을 개선한 방식이죠. GBM보다 속도가 빠르죠. CPU 병상 처리, 병렬 처리. 예. 라이트 GBM은 기존 트리 방식과 다르게 리프 중심으로 분기한다. 네, 이거를 이제 리프 중심으로 분기한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